서울의 심장부를 꿰뚫는 47번 버스. 퇴근 시간이 절정에 달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었고 버스 내부는 불쾌한 습기와 인파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엔진의 굉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날카로운 소음이 되었다. 이 혼돈의 한가운데 강민준 회장이 서 있었다. 물론 지금 그의 모습은 선진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남루한 점퍼에 낡아빠진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값싼 모자를 푹 눌러쓴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세월의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위장이었으나 동시에 이 지옥 같은 버스 안에서의 물리적인 고통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일부러 이 시간을 골랐고 가장 붐비는 노선을 택했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수십 년간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그는 진짜를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그의 주변은 아첨꾼과 기회주의자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유일한 핏줄인 손자 강지훈마저 그런 환경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버스가 급정거할 때마다 노인의 몸은 종잇장처럼 휘청거렸다. 몇몇 젊은이들이 그를 흘깃 보았지만 이내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리를 양보할 생각은 누구에게도 없어 보였다. 강민주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이 그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었다. 차가운 무관심, 철저한 이기심. 그는 일부러 더 크게 헛기침을 하며 이마에 땀을 훔치는 신용을 했다. 연기였지만 빽빽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숨이 막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주변을 훑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 말투,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이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자 생존 무기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창가 자리에 앉은 한 젊은 여성에게 멈췄다. 김서연이었다. 그녀 역시 하루의 노동에 지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입고 있는 저렴한 유니폼은 그녀가 고된 아르바이트를 막 마쳤음을 짐작게 했다. 서연은 잠시 꾸벅꾸벅 졸다가 버스의 흔들림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수첩에는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지친 눈을 비비며 다시 그 수첩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다리가 아픈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그 자리는 절실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 앞에 노인을 보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식은땀을 닦아내는 거친 손. 서연은 아주 잠깐 망설였다. 단 1초의 망설임이었다. 그녀 역시 다음 아르바이트 장소로 가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앉아 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움직임에 앞에 서 있던 강민준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세요. 저는 곧 내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소리였다. 강민주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거짓말과 의도를 간파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어떠한 계산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 오직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에 대한 순수한 배려, 그리고 그녀 자신만큼이나 깊은 피로감만이 존재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고맙소 학생. 그가 자리에 앉아 서연은 그의 바로 앞 손잡이를 잡고 그녀가 말한 곳 내린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아직 한참 남아 보였다. 강민주는 모르는 척 눈을 감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다시 그 작은 수첩을 펼쳤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수첩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강민주는 실눈을 뜨고 그것을 훔쳐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공부 노트가 아니었다. 복잡한 도표와 전략적 분석처럼 보이는 메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놀라웠다. 저렇게 지쳐 보이는 젊은 여성이 이런 혼잡한 버스 안에서 저토록 치열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여러 가지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며 살아온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맑고 단단했다. 강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손자 지훈을 위해 정략 결혼 상대를 물색 중이었다. 최태석 상무가 자신의 딸 최유라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최유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속은 오만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아이였다. 그에 비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처녀는 어떠한가? 낡은 유니폼, 달아빠진 신발.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 절실했던 자리를 망설임 없이 내주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진짜가 아닐까. 시간이 흘러 버스는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강물을 바라보며 서연은 잠시 수첩에서 눈을 뗐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 생각, 밀린 월세, 그리고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녀의 꿈. 그녀는 전략기획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여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금 버스 창밖으로 본 5개 광고판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이었다. 타겟 불명확 메시지, 분산 시각적 효율성 저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더 나은 레이아웃을 빠르게 스케치했다. 그 작은 속삭임을 강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이 처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재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죽어있던 그의 승부사 기질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버스가 허름한 동네의 정류장에 섰다. 서연이 가방을 고쳐 메고 내릴 준비를 했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그녀는 내리기 직전 자리에 앉은 노인에게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인파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그녀의 어깨는 지쳐 보였지만 그 걸음걸이는 놀랍도록 당당했다. 강민주는 그녀가 사라진 버스 뒷문을 한참이나 응시했다. 그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다. 그가 내리자마자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차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런 위험한 일을. 강민주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불과 몇 초 전의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리한 맹수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 비서. 방금 47번 버스에서 내린 젊은 여성을 찾아. 한강로 정류장 6시 15분. 유니폼 작은 전략 노트. 이름은 김서연.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차에 올라탄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김서연. 그래, 네가 바로 내 손자놈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선진그룹의 심장부인 GFC 타워 최상층 강민준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성체였다. 그는 통유리 창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남루한 노인은 흔적도 없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과 냉철함 그 자체였다. 찾았습니까? 그가 입을 열었다.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명령의 확인이었다.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 비서가 한 걸음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예, 회장님. 김서연 26세. 성북동 다세대 주택 거주. 아버지는 5년 전 사기 사건으로 빚을 남기고 실종 현재 어머니가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현재 비전 크리에이티브라는 소규모 광고 기획사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저녁에는 레스토랑 서빙, 주말에는 물류창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주는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빽빽하게 적힌 그녀의 고단한 삶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어제 버스에서 본 그녀의 지친 얼굴과 수첩에 적힌 날카로운 분석 메모를 떠올렸다. 이런 환경에서 저런 눈빛을 유지한다는 것은 보통 강단이 아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김 비서, 시험을 하나 준비해야겠소. 단순한 친절함만으로는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 그녀가 가진 것이 진짜 무기인지 아니면 그저 가여운 동정심인지 확인해야겠어.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비전 크리에이티브. 그 회사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요? 예,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 리브랜딩 기획안 입찰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성공할 경우 업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 전 사원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강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거 좋군. 그 커뮤니티 센터 우리 선진재단에서 후원하는 곳이지. 맞습니다, 회장님. 이미 저희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위장 잠입해 있습니다. 잘 됐군. 김 비서. 유령 회사를 하나 동원해서 김서연의 아이디어와 거의 동일한 기획안을 먼저 제출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녀에게 은밀하게 접촉해. 강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어머니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선진그룹 계열사 정규직 자리를 제안해. 조건은 이번 입찰에서 그녀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그녀 팀의 기획안을 망치는 거야. 이것은 잔인한 시험이었다. 그녀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미끼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과 윤리의식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물러났다. 강민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디 한번 보자꾸나. 네가 그저 꺾이기 쉬운 꽃인지 아니면 바위를 뚫는 뿌리인지. 한편 비전 크리에이티브 사무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작은 사무실에 밤샘 작업의 피로와 커피 냄새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김서연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최종 기획안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번 기획안은 그녀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다. 공간이 아닌 사람을 연결하는 허브. 그것이 그녀의 핵심 콘셉트였다. 그녀의 사수인 박 팀장은 초조하게 담배만 태우고 있었다. 서연 씨, 정말 괜찮겠어. 우리 아이디어 너무 혁신적이긴 한데 심사위원들이 받아들일까? 서연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단호하게 말했다. 팀장님,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고 힘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이 달라야죠. 이 기획안 분명히 통할 겁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모습에 박 팀장도 마음을 다잡았다. 바로 그때 입찰 담당 기관에서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다. 입찰 공정성을 위해 경쟁사들의 핵심 콘셉트가 일부 공개된다는 내용이었다. 박 팀장이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게 말이 돼. 서연이 모니터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APEX 기획이라는 생소한 회사가 제출한 기획안의 요약본이 떠 있었다. 사람을 잇는 커뮤니티 허브. 그들의 핵심 콘셉트는 서연의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했다. 사무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아이디어가 유출된 것이다. 박 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었던 거야.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냉기를 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모든 노력이,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바로 그날 저녁, 절망감에 빠져 퇴근하던 서연에게 한 남자가 접근했다.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을 APX 기획의 인사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연을 근처에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다. 김서연 씨, 당신의 능력을 잘 봤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남자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뜻이죠? 당신들이 우리 아이디어를 훔쳤잖아요. 남자는 비웃음을 흘렸다. 훔쳤다니요. 증거 있습니까? 업계에서 아이디어가 겹치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요?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발표하느냐죠. 그리고 우린 당신들보다 훨씬 자본력이 좋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병원비 완납 영수증과 선진그룹 마케팅팀 정규직 채용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꿈에 그리던 선진그룹 입사. 이게 뭐죠? 김서연 씨의 재능을 높이 삽니다.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에서 작은 실수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안 파일을 실수로 누락한다거나 핵심 전략 부분에서 말을 더듬는 거죠. 아니면 아예 우리 쪽으로 오셔서 비전 크리에이티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증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 차지가 됩니다. 남자는 서연의 갈등을 꿰뚫어 보듯 웃었다. 어머니, 병원비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작은 회사 어차피 이번에 망할 겁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김서연 씨. 이건 기회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당신들이 틀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내 아이디어를 훔칠 수는 있어도 내 생각까지 훔칠 수는 없으니까. 서연은 봉투를 남자에게로 다시 밀어냈다. 그리고 내 재능은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을 위해 팔 만큼 싸구려가 아닙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에서 봅시다. 누가 진짜인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정도의 제안을 거절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연은 사무실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이미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 그녀는 불을 켰다. 절망할 시간도 분노할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의 플랜 A를 훔쳐갔다면 자신은 플랜 B로 그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그녀는 기존 기획안을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백지 한 장을 꺼냈다. 플랜 A의 약점은 무엇인가? 너무 이상적이다.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다. 그녀는 냉철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전략이었다.
연결이라는 핵심은 유지하되 실행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오프라인 공간 중심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으로 이것은 더 정교하고 더 현실적이며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전략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동이 터올랐다. 서연은 꼬박 하룻밤을 세워 새로운 기획안을 완성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당했고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같은 시각 강민준 회장은 김 비서에게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대화 녹음 파일과 사무실 CCTV를 통해 그녀가 밤새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녀가 제안을 거절했다고 강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예, 회장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안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전략 기획안을 밤새 완성했습니다. 초기 분석 데이터를 전송받았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훔친 플랜 A보다 몇 수위입니다. 완벽한 전략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도 경탄이 묻어 있었다. 강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그녀의 윤리의식을 시험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잠재력 그 무시무시한 전략가로서의 재능까지 확인하고 말았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괴물 같은 능력. 허허, 그의 입에서 낮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이것은 보석이 아니었다. 거대한 광맥 그 자체였다. 그래.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기대되는군. 아주 많이. 강지우는 선진그룹의 황태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결코 무능한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는 M&A 관련 서류의 마지막 장을 날카롭게 검토하고 있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복잡한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것은 그의 전문 분야였다. 그의 사무실은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에 위치했지만 그는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의 펜 끝이 한 문장에서 멈췄다.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이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정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할아버지인 강민준 회장을 닮아 냉철하고 정확했다. 그러나 서류를 덮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일 때문이 아니었다. 오늘 아침 할아버지는 그를 집무실로 불렀다. 지훈아, 최상무건 말이다. 강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가 내 장인이 되면 네가 그룹을 승계받는데 큰 힘이 될 게다. 이사회 놈들도 함부로 널 흔들지 못하겠지.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미래에 대한 통보였다. 지우는 반박하고 싶었다. 최태석 상무의 야망은 그룹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딸 최유라는 지우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왔다. 그녀는 선진그룹의 안주인이 될 그릇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화려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최 상무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제가 그룹을 승계받는 유일한 길입니까? 지훈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강 회장은 그때서야 돋보기를 내리고 손자를 바라보았다. 길은 하나가 아니지. 하지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너는 감정에 휘둘릴 나이가 아니야. 지훈아, 오늘 저녁 실수하지 말 거라. 그 말로 대화는 끝이었다. 그리고 지금 지훈은 그 실수하지 말아야 할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완벽하게 분리된 별실은 방음조차 완벽했다. 맞은편에는 최태석 상무가 특유의 비굴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유라가 지루한 표정으로 젓가락만 깨작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지훈 씨. 요즘 MA건으로 바쁘시다면서요. 역시 젊은 피가 다르긴 다릅니다. 최태석이 지훈에게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아첨을 시작했다. 우리 유라가 지훈 씨 바쁘실까봐 얼마나 걱정을 하던지. 안 그렇니, 유라야. 그는 딸에게 눈짓을 보냈다. 유라는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아, 네. 오빠 바쁘신데 식사할 시간은 있으세요? 전 요즘 새로 오픈한 갤러리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어제도 겨우 4시간 잤잖아요.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조각상인데 세관에 걸려서.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쉴 새 없이 떠들었다. 그녀의 화제는 온통 명품 신상 연예인들과의 친분,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VVIP 파티에 관한 것뿐이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 여자는 선진그룹의 미래에 대해 1%의 관심도 없었다. 최상무는 지훈에게 술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지훈 씨가 빨리 자리를 잡고 유라와 안정을 찾아야 우리 선진의 다음 50년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훈 씨의 오른팔이 되어 확실하게 보필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충성심으로 포장하며 지훈을 압박했다. 조용히 식사를 하던 강민준 회장이 유라에게 물었다. 유라 양, 갤러리 일은 재미있소. 요즘 미술 시장 트렌드가 어떻다고 보시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닌 그녀의 식견을 떠보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유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트렌드요? 아, 뭐. 요즘은 다들 미니멀한 게 유행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전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예쁘고 비싼 거 가져다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사가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듯 했다. 최태석 상무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우리 유라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은 탁월한데 아직 경영 쪽은 하하. 하지만 지훈 씨 같은 훌륭한 짝을 만나면 금방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 다시 결혼 이야기로 끌고 갔다. 지훈은 이 모든 대화가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야심 많은 신하처럼 는 공주. 그리고 그들에게 왕국을 물려줘야 하는 황태자. 그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었지만 대본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민준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최상무, 자네 딸 자랑은 그쯤에 두게. 오늘은 내 손자 녀석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으니. 좌중의 시선이 모두 강 회장에게로 쏠렸다. 지훈아, 내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볼 일이 있어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이 늙은이가 서 있기도 버겁더군. 지훈과 최태석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진그룹 회장이 버스를 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저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처녀가 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더군. 자기도 꽤나 피곤해 보였는데 말이야. 내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도 굳이 나를 안 치고는 자기는 위태롭게 서서 가더군. 강 회장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그 눈빛이 참 맑고 단단했어. 남루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명품을 걸친 사람보다 당당해 보이더군. 자신도 힘들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진 사람 아니겠나. 최태석 상무는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허허 회장님, 별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최유라는 달랐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 할아버님, 그런 위험한 데를 왜 가셨어요? 버스 같은 건 냄새나고 이상한 사람들만 타는 곳이잖아요. 그 여자는 분명 할아버님이 돈이라도 많아 보여서 그런 걸 거예요. 꼭 없는 것들이 더 극성이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별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 했다. 최태석은 사색이 되어 딸의 팔을 꼬집었지만 이미 늦었다. 강민준 회장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우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명품과 파티를 떠들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천박하고 잔인한 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가 묘사한 버스 처녀의 모습과 눈앞에 최유라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한 명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타인의 선의를 짓밟았다. 지후는 깨달았다. 자신이 거부감을 느낀 것은 단순히 정략 결혼이라는 형식이 아니었다. 바로 최유라라는 사람, 그리고 그녀로 대표되는 이 부패하고 공허한 세계 그 자체였다. 식사는 그렇게 파투에 가깝게 끝났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아까 그 버스에서 만난 처녀, 정말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강민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가 판단해라. 지도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니까. 지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그는 최유라와 결혼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였다. 그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할 결심을 했다. 그 버스 처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지운에 갇혀 있던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돌멩이가 되었다.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 리브랜딩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비전 크리에이티브 직원들은 모두 사색이 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운명이 이 몇 시간 안에 결정될 터였다. 박 팀장은 땀에 젖은 손을 연신 바지에 문질렀다. 오직 김서연만이 며칠 밤을 샌 사람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심사위원석에는 푸른솔 재단의 이사들과 함께 선진재단을 대표하여 최태석 상무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번 입찰을 가볍게 생각했지만 어젯밤 APX 기획의 담당자로부터 김서연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고를 받고 심기가 불편해진 참이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제안을 걷어찬 애송이의 얼굴을 확인하려 날카로운 눈으로 발표자들을 훑었다. 먼저 APEX 기획이 발표를 시작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듯 화려한 3D 시뮬레이션과 세련된 영상으로 서연의 플랜 A를 발표했다. 사람을 잇는 허브, 콘셉트 자체는 훌륭했다. 심사위원들의 고개가 끄덕여졌고 최태석 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 정도면 무난하게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터였다. 발표가 끝나고 APX 팀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비전 크리에이티브 측을 힐끗 쳐다보았다. 이미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함이 묻어났다. 드디어 김서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다려입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USB를 연결하며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을 특히 최태석 상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방금 전 정말 훌륭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잇는 허브, 아주 매력적인 콘셉트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경쟁사의 기획을 칭찬하는 이례적인 시작이었다. 최태석은 그녀의 의도를 몰라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은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곳에는 APAX의 기획안, 즉
플랜 A가 요약되어 있었다. 사실 이 기획안은 저희 비전 크리에이티브의 초기 기획안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저희는 이 기획안을 폐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회의실을 울렸다. 이 기획안은 이상은 있지만 현실이 없습니다.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부재합니다. 결국 재단의 후원이 끊기는 순간 유령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잇는 것이 아니라 빚을 잇는 허브입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플랜 B 뿌리내리는 생태계. 저희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지역의 경제와 삶을 재설계할 것입니다. 그녀는 플랜 A가 중앙 집중식 공간에 집중한 것과 달리 센터를 허브로 삼아 주변 소상공인들과 연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안했다. 그녀의 전략은 구체적이었다. 센터는 교육과 물류의 거점이 되고 플랫폼을 통해 지역 상점들의 제품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며 수익의 일부가 다시 센터 운영비로 환원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였다. 이것은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에 가까웠다.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녀의 발표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데이터와 예상 ROI,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인터뷰 내용까지 제시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올 뻔한 것을 최태석이 막아 세웠다. 그는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마이크를 잡았다. 김서연 씨라고 했죠. 아주 인상적인 소설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이상적이군요. 그 디지털 플랫폼 구축하고 운영할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참여할까요? APX의 안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것은 발표자를 압박하여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질문이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최태석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상무님, 예산안은 15페이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해당 페이지로 슬라이드를 넘겼다. 저희는 초기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그룹의 기존 유통 플랫폼과의 연동을 제안합니다. 이는 선진그룹에도 새로운 고객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참여율은 복잡함이 아니라 실질적 이득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50곳의 상점 주인들에게서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최태석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것도 모자라 선진그룹에게까지 이득이 되는 역제안을 던졌다. 최태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로 애송이 인턴 하나를 짓밟으려 했지만 도리어 자신이 그녀의 치밀한 전략에 말려든 꼴이 되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심사위원들은 비전 크리에이티브의 기획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심사위원장은 이것은 단순한 기획안이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했다라며 극찬했다. 박 팀장과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최태석은 이가 갈리는 심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복도에서 김 비서와 마주쳤다. 김 비서는 재단의 감사를 위해 파견 나와 있었다. 최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비서가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최태석은 김 비서가 강 회장의 눈과 귀라는 것을 알기에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허허, 요즘 젊은 친구들 아주 당돌하더군. 김 비서도 잘 봤지? 예,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김 비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그와 스쳐 지나갔다. 최태석은 주먹을 쥐었다. 김서연,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 작은 승리가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지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GFC 타워. 강민준 회장은 김 비서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프레젠테이션 녹화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는 최태석이 서연을 몰아붙이는 장면과 서연이 당당하게 그를 논파하는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허허허, 물건이야. 아주 큰 물건이야.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상무 표정이 볼만했겠군. 예, 회장님. 아마추어에게 한 방 먹은 프로의 얼굴이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도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강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친절했고 윤리적이었으며 이제는 자신의 압도적인 재능까지 증명해 보였다. 심지어 최태석의 심기까지 건드렸다. 김 비서, 이제 때가 된 것 같군. 내일 아침 지훈이 녀석을 푸른솔 센터로 보내게. 새로운 프로젝트 총괄 PM을 만나보라고 해. 알겠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가서 진짜 전략가가 어떻게 일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라고 해. 최유라 같은 허수아비 뒤에 숨을 생각 말고.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드디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그의 의도대로 충돌할 준비를 마쳤다. 최태석 상무의 집무실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는 방금 비서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강지훈이 할아버지의 지시로 푸른솔 센터를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김서연과 단독으로 꽤 긴 시간 미팅을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프레젠테이션에서의 굴욕도 모자라 회장이 직접 손자를 그 계집애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최악의 경고 신호였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다. 강 회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꺼냈던 버스 처녀 이야기. 그 늙은 여우가 아무 의미 없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다. 만약 그 버스 처녀가 김서연이라면 최태석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불길함에 휩싸였다. 자신의 딸 최유라를 밀어내고 저 근본 없는 계집애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그는 딸 최유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유라는 여전히 지훈의 냉담한 태도에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아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강지훈 그 사람 요즘 저한테 연락도 잘 안 한다고요. 혹시 그 버스에서 만났다는 거지 같은 여자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최태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시가에 불을 붙였다. 유라야, 네 예상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서연. 이번에 푸른솔 센터 입찰을 따낸 그 당돌한 인턴 녀석이다. 유라의 얼굴이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감히 그런 바닥 인생이. 아빠, 당장 그 여자 잘라버려요. 아니, 서울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최태석은 딸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냥 자르는 건 너무 시시하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감히 우리 앞길을 막아선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 계집애의 뼛속까지 새겨줘야지. 그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는 즉시 내부 감사팀장과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 팀장, 푸른솔 센터 입찰건 아무래도 이상해. 뒷조사가 필요하겠어. 최태석의 충견인 오 팀장은 즉시 의도를 파악했다. 어떤 방향으로 조사할까요? 상무님 글쎄, 경력도 없는 인턴이 그런 기획안을 냈다는 게 말이 되나. 혹시 심사위원을 매수했다거나 뭐 여자로서의 무기를 썼을 수도 있겠지. 비전 크리에이티브 같은 구멍가게에 그럴 돈이 있을 리 없으니 김서연 그 애가 개인적으로
그의 말은 명백한 지시였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스캔들을 터뜨려라. 전화를 끄는 그는 곧바로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말했다. 박 국장 특종거리 하나 주지. 선진재단 공공 입찰 비리. 젊은 여직원이 몸로비로 프로젝트를 따낸 사건이야. 아주 자극적이지. 내일 아침 조간 일면으로 터뜨려. 한편 김서연은 그 어떤 음모도 알지 못한 채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입찰 성공 후 그녀는 정식 PM으로 승진했고 비전 크리에이티브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다. 그녀는 어머니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했고 병세도 조금씩 호전되는 듯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강지훈과의 만남도 나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엔 거만해 보였지만 그녀의 프로젝트 브리핑을 들으며 진지한 태도로 질문을 던졌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인터넷 경제면 톱 기사로 단독 선진재단 입찰 비리 신데렐라 PM의 추악한 거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서연이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선진재단 측 이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내용이었다. 증거로 제시된 것은 그녀가 늦은 밤 그 이사와 단둘이 카페에서 만나는 흐릿한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남자는 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APX 기획의 담당자라며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던 바로 최태석의 하수인이었다. 최태석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덫을 놓았던 것이다. 기사가 터짐과 동시에 비전 크리에이티브 사무실에 내부 감사팀이 들이닥쳤다. 최태석의 지시를 받은 오 팀장이었다. 그는 영장을 내밀며 서연의 컴퓨터와 모든 서류를 압수했다. 김서연 씨, 당신을 업무상 배임 및 부정 청탁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APX 기획의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가 왜 당신 컴퓨터에서 발견되죠? 그것은 서연이 플랜 A를 폐기하기 전 비교 분석을 위해 저장해둔 파일이었다. 하지만 오 팀장은 그것을 아이디어 절도죄의 완벽한 증거로 둔갑시켰다. 박 팀장이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오 팀장님,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서연 씨는 그럴 사람이 닥치시오.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김서연 씨,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법적 조치를 준비하세요. 서연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제까지 회사를 구한 영웅이었던 그녀는 오늘 몸노비와 아이디어 도둑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범죄자가 되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들은 회사가 이 스캔들로 문을 닫을까봐 두려워하며 서연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신상이 털리고 온갖 모욕적인 악플이 쏟아졌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다. 스캔들 때문에 재단의 의료비 지원이 보류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다. 최태석의 공격은 그녀의 사회적 생명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GFC 타워가 그녀를 비웃듯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 최태석 상무의 잔인한 보복이었다. 그는 그녀를 밟아 뭉개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녀는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선 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김서연은 텅 빈 사무실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해가 지고 도시의 네온사인이 창문을 어지럽게 비췄지만 그녀의 세계는 암흑 그 자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직장,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의 생명줄까지.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그녀를 짓밟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눈물이 말라붙은 뺨 위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그리고 전략가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냉철하게 사고해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켰다. 자신을 향한 수천 개의 저주와 비난을 무시하고 그 단독 기사를 다시 열었다. 그녀는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최태석의 작품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엔 반드시 그의 의도와 실수가 담겨 있을 터였다. 기사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흐릿한 사진. 둘째, 아이디어 절도 혐의. 셋째, 내부 감사팀의 신속한 조치.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 밤 카페에서의 만남을 복기했다. 자신을 APX 기획의 담당자라고 소개했던 남자. 그가 병원비와 선진그룹 입사 제안서를 내밀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비웃었다. 증거 있습니까? 그가 했던 말이었다. 그렇다. 그들은 애초에 증거를 만들고 있었다. 그 흐릿한 사진은 미래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덫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올 때 동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다. 박 팀장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네 서연 씨, 내가 힘이 없어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팀장님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 이대로 안 끝냅니다. 그녀의 눈빛을 본 박 팀장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눈은 절망한 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챙겨 PC방 구석 자리로 향했다. 집 인터넷은 이미 끊길 위기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APX 기획을 검색했다. 예상대로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구글의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해 그날 카페에서 만났던 남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녀는 한 업계 관련 블로그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작년 선진그룹의 자선 골프 행사 사진이었다. 그곳에 최태석 상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바로 두 걸음 뒤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APX의 담당자가 아니라 최태석의 수행비서 중 한 명이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다. 동시에 GFC 타워 최상층, 강지우는 아침부터 올라온 그 자극적인 기사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몸로비 아이디어 절도. 그는 푸른솔 센터에서 만났던 김서연의 당당하고 논리 정연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만나온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런 여자가 이런 추잡한 짓을 했다고 그는 최유라의 천박한 얼굴과 프레젠테이션장에서 굴욕감에 일그러졌던 최태석의 얼굴을 동시에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터졌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지우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 직속 보안팀장 최태석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을 불렀다. 이 기사 뭔가 이상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즉시 이 기사를 쓴 박 기자라는 놈의 뒷조사를 해. 최근 자금 흐름 통화 내역 전부다. 그리고 에이펙스 기획이라는 회사. 실소유주가 누군지 자금줄이 어디서 나오는지 샅샅이 파헤쳐. 단 최 상무가 눈치채지 못하게 지훈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노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감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최태석이 정말 이런 짓을 벌인 거라면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그룹의 승계 구도를 뒤흔들려는 시도일 수도 있었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보안팀장의 1차 보고가 올라왔다. 본부장님 박 기자의 계좌로 어제 새벽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자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었지만 그 시작점은 최태석 상무의 처남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APX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상 대표는 바지 사장이고 자본금 역시 동일한 자금줄에서 나왔습니다. 완벽한 위장 회사입니다. 최 상무가 이번 입찰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분노가 치밀었다. 최태석은 단순히 경쟁자를 제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진재단의 공공 입찰을 사유화했고 그룹의 감사팀을 사병처럼 동원했으며 언론을 조작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매장시켰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딸을 황태자비로 만들기 위한 공작이었다. 더러운 놈. 지훈의 입에서 욕설이 흘러나왔다. 그는 즉시 푸른솔 센터 입찰 당시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심사위원 대기실과 복도, 그리고 비전 크리에이티브를 감사했던 오 팀장의 동선도 파악하라고 했다. PC방에서 밤을 새우던 서연 역시 또 다른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최태석의 비서. 그렇다면 내부 감사팀이 그토록 신속하게 움직인 것도 설명이 되었다. 그녀는 비전 크리에이티브의 내부 서버 로그에 접속을 시도했다. 감사팀이 그녀의 컴퓨터를 압수해 갔지만 그녀는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의 서버 백업본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감사팀이 접속했던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이 APX 기획안 파일을 정확히 찾아내는데 걸린 시간을 분석했다. 불과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능한 속도였다. 누군가 그 파일의 정확한 경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스파이, 아니 그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 APX가 플랜 A를 훔쳤을 때 이미 그 파일의 존재를 알았던 것이다. 최태석은 그녀가 그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고 감사팀에게 그 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는 서연의 논리적인 습관까지 역이용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상대는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최태석 비서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을 터뜨려도 최태석은 꼬리 자르기에 나설 것이다. 더 확실한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같은 시각 지훈은 보안팀장에게서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찾았습니다. 본부장님, 입찰 당일 최태석 상무가 심사위원 대기실에서 에이펙스 기획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음성은 없지만 명백한 사전 접촉입니다. 지훈은 모니터에 뜬 두 남자의 모습을 노려보았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그는 김서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쯤 지옥의 한가운데에 있을 터였다. 그는 그녀가 이대로 무너질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바위를 뚫는 뿌리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그녀의 전략적 재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자원이 필요했다. 지훈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서연 씨, 개인 연락처 알아내. 지금 당장.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아무도 모르게 두 개의 외로운 조사가 드디어 하나의 교차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서연은 PC방을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았다. 그녀는 밤새 모은 자료 최태석의 비서 사진, 그리고 APEX 기획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어설픈 추적 결과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거대 언론과 감사팀을 움직인 권력자에게 이 정도 증거는 흠집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무력감 속에서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스팸 전화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다 본능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서연 씨 낮고 차분하지만 낯익은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날카로웠다. 강지훈입니다. 순간 서연의 숨이 멎었다. 선진그룹의 황태자, 최태석의 예비 사위. 그가 왜 지금 자신에게 무슨 용건이시죠? 저를 조롱하러 전화하셨나요?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아니요. 당신을 도울 수도 아니. 어쩌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터무니없었다. 이것은 최태석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희열이나 악의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건조한 사무적인 톤뿐이었다. 지금 당장 청담동 S호텔 1503호 아무도 모르게 와주시오. 이건 함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있소.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1503호. 그가 말한 당신이 가진 것. 그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잃든가 아니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 확인하든가.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청담동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의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푸른솔 센터에서 만났을 때의 그 거만함과는 다른 무겁고 냉철한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서연은 문 입구에 멈춰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속셈이죠? 최태석 상무가 시켰나요? 지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피로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최 상무는 내 적이기도 하니까. 그는 테이블 위에 아이패드 하나를 밀었다. 이게 내 대답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화면을 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박 기자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서. 그 자금의 출처인 최태석 처남의 페이퍼 컴퍼니. APEX 기획의 실소유주가 동일한 자금줄이라는 보고서. 그리고 입찰 당일 최태석이 APX 대표와 심사위원 대기실 복도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CCTV 캡처 화면까지. 서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밤새워 겨우 꼬리를 잡은 것을 그는 하룻밤 만에 몸통까지 파헤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진 자의 힘이었다. 당신은 이걸 왜 저에게 보여주죠? 이걸로 최 상무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소.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걸 터뜨리면 최 상무는 꼬리를 자를 거요. 박 기자는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할 테고 APX 대표는 잠적하겠지. CCTV 단순한 우연이라고 발뺌할 거요. 최 상무는 선진의 20년을 넘게 뿌리내린 독사요. 이 정도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혐오감이 묻어났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준 걸 기억하오. 당신은 판을 읽는 능력이 있어. 최 상무가 플랜 A를 훔쳤을 때 당신은 플랜 B로 그의 허를 찔렀지. 지금도 마찬가지요. 나에게는 자원이 있고 당신에게는 전략이 필요해. 서연은 그제야 그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는 자신을 동정해서 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거래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자신을 한낱 인턴이 아닌 최태석을 잡기 위한 전략가로 인정한 것이다. 서연의 경계심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가 보여준 아이패드 옆에 나란히 놓았다. 당신이 가진 것에 이걸 더하죠. 화면에는 골프 행사에서 찍힌
최태석 비서의 사진이 떠 있었다. 이 남자가 스캔들 기사에 나온 재단 이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태석 상무의 수행비서죠. 그가 저에게 병원비와 입사를 제안하며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 제안을 거절했소.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거절하지 못할 스캔들을 터뜨린 거겠죠.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훈이 가진 돈의 흐름과 서연이 가진 실행범의 증거가 합쳐지자 이것은 더 이상 정황이 아닌 완벽한 범죄 사실이 되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단하군, 김서연 씨. 지훈은 처음으로 그녀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말대로 최태석은 단순한 비리 상무가 아니오. 그는 내 아버지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지 몰라. 그는 그룹 전체를 좀먹는 암덩어리요. 그의 목소리에 개인적인 원한이 실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두 사람은 완벽한 공범이 되었다. 좋아요, 강지훈 씨. 당신의 자원과 나의 전략. 최태석을 잡읍시다. 하지만 단순한 스캔들 폭로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할 완벽한 덫들 설계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푸른솔 센터 입찰을 준비하던 그 전략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가 날 짓밟기 위해 언론과 감사팀을 이용했죠. 우리도 똑같이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무기로 그의 목을 겨누는 겁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압도당했다. 어떻게 말이오? 서연은 아이패드에 있던 최태석의 비리 내역들을 하나씩 가리키기 시작했다. 그는 탐욕스럽고 오만하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큰 먹잇감을 그의 앞에 던져주는 겁니다. 그가 거절할 수 없는 두 사람은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하고 치밀한 반격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어두운 심장을 도려내기 위한 위험한 수술의 시작이었다.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최태석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하나의 칼날이 되었다. 호텔 스위트룸의 공기는 두 사람의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전략으로 팽팽해졌다. 김서연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봉을 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아이패드의 증거들을 재배열하기 시작했다. 최태석을 무너뜨리려면 그가 저지른 비리들 언론 조작 감사팀 사유화 그리고 제 스캔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려야 해요. 강지훈은 그녀의 냉철한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은 서연의 눈이 빛났다. 그의 탐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는 이미 당신을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회장님 몰래 거대한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는 분명 그 정보를 빼내려 할 겁니다. 지훈은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내가 일부러 미끼를 흘리고 그가 그 미끼를 물게 만든다 아니요. 서연이 그의 말을 정정했다. 그가 훔쳤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그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당신의 뒤통수를 쳤다고 확신하게 만들어야 그가 가진 모든 불법 자금을 그곳에 쏟아부을 테니까요. 이것은 상상 이상으로 대담한 계획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야 했다. 그는 즉시 싱가포르에 있는 자신의 투자 자문역에게 연락했다. 존, 유령 회사 하나가 필요하네. 티타늄 인프라 아시아, 동남아시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꾸며주게. 서류 작업은 완벽해야 해. 며칠 후 강지훈의 사무실. 그는 일부러 최태석이 심어놓은 스파이로 의심되는 직원을 호출했다. 그는 티타늄 인프라에 가짜 투자 제안서를
책상 위에 보란 듯이 펼쳐놓고 이건 극비 사항이야. 할아버지는 아직 모르셔. 자네가 보안을 맡아라며 의미심장한 경고를 흘렸다. 예상대로 그 정보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최태석의 귀로 들어갔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 저 애송이가 감히 할아버지 몰래 한몫 챙기려 들어 어리석은 놈. 그는 지훈이 자신보다 한 수 아래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지훈을 견제할 기회이자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할 절호의 기회였다. 최태석은 즉시 오 팀장과 자신의 비서를 동원해 티타늄 인프라를 뒷조사했다. 강지훈이 설계한 덫은 완벽했다. 그들이 조사하면 할수록 그 가짜 프로젝트는 실제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교하게 제작된 웹사이트, 싱가포르 현지의 가짜 사무실, 심지어 현지 정부 관계자 지훈이 섭외한 배우와의 미팅 사진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최태석은 완전히 미끼를 물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선진그룹을 차지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자금줄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수년간 파주 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빼돌려 차명 계좌에 숨겨두었던 거액의 비자금을 티타NM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강지훈이 최태석을 유인하는 동안 김서연은 다른 전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제공한 안전가옥에 숨어 비전 크리에이티브의 아이디어 유출 경로를 다시 추적했다. 그녀는 감사팀이 압수한 파일이 아닌 그녀가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서버 로그를 분석했다. 그녀는 마침내 유출 시점과 접속 IP를 특정했다. 그것은 내부 직원의 소행이었다. 그녀는 박 팀장에게 몰래 연락해 해당 직원에 대해 물었다. 아, 그 친구, 최근 도박비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린다는 소문이 있었네. 서연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최태석의 비서가 그 직원의 약점을 파고들어 아이디어를 훔치고 스캔들의 증거까지 조작했던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지훈의 보안팀은 최태석이 비자금을 티타늄 인프라의 유령 계좌로 송금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록했다. 김서연은 아이디어를 유출한 직원의 자백 진술서, 그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와 최태석 비서와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다. 그들은 최태석이 저지른 모든 범죄 배임 횡령 공갈 협박 언론 조작을 입증할 완벽한 증거의 사슬을 완성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공성추를 준비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공성추를 휘두를 가장 극적인 무대뿐이었다. 강지훈은 다음 주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확인했다. 안건은 푸른솔 센터 프로젝트 재검토였다. 최태석이 김서연을 매장시킨 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프로젝트를 되돌리기 위해 소집한 회의였다. 김서연 씨, 무대가 준비된 것 같군.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가 스스로 판 무덤이 될 거예요. 선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룹의 핵심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자리를 잡았다. 공기는 묵직하고 차가웠다. 이 회의는 표면적으로 푸른솔 센터 프로젝트 재검토라는 안건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최태석 상무가 강지훈 본부장의 입지를 흔들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태석은 의기양양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김서연이라는 하찮은 인턴을 완벽하게 매장시켰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자신이 통제하는 APEX 기획에게 넘길 참이었다. 그는 강지훈을 힐끗 쳐다보았다. 애송이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다. 회의의 의장석에는 강민준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감고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최태석은 그것을 늙은 회장의 무력함으로 해석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및 이사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선진재단이 후원한 푸른솔 센터 입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룹의 명예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연기했다. 인턴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아이디어 절도. 이는 우리 선진의 명예에 먹칠을 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는 비전 크리에이티브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차순위 업체였던 APX 기획에게 프로젝트를 넘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그럴듯했고 김서연의 스캔들을 사실로 믿는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최태석은 승리를 예감하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이 모든 혼란은 프로젝트 관리를 미숙하게 처리한 최상무. 바로 그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강지훈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지금 최상무가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된 정보에 기반한 선동입니다. 최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소리요, 강 본부장. 지금 스캔들이 많잖아요. 스캔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지우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뜬 것은 기사에 실렸던 흐릿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한 고화질의 원본 사진이 떴다. 사진 속 남자는 재단 이사가 아니라 최태석의 수행비서였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APX 기획의 담당자 행세를 하며 김서연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힘이 실렸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비전 크리에이티브 직원의 자백서였다. 최태석 상무 측 비서의 협박을 받고 아이디어를 유출했으며 스캔들 조작에 가담했다. 최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저런 종이 쪼가리를 누가 믿는단 말이오.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조작이라고요. 지우는 다음 증거를 띄웠다. 박 기자의 계좌 내역이었다. 최태석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에서 거액이 흘러 들어간 완벽한 자금 흐름도였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최상무? 당신은 언론을 매수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지훈이 최태석을 노려보며 말했다. 최태석은 숨이 막혔다. 이사들의 시선이 경멸과 의심으로 바뀌어 그에게 꽂혔다. 하지만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이건 모함이야. 강 본부장, 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이라.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이 함정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티타늄 인프라 아시아라는 로고가 떴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최태석의 차명 계좌에서 싱가포르의 유령 계좌로 송금되는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결정타였다. 스캔들 조작은 사소해 보일 정도의 거대한 횡령 증거였다. 최태석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주저앉듯이 의자에 털썩 기댔다. 아, 안 돼. 저건. 그는 강지훈이 파놓은 덫에 자신이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이사들이 경악과 혼란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최태석 상무가 매장시키려 했던 비전 크리에이티브의 PM입니다. 그녀는 최태석의 비서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병원비와 입사를 미끼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거절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논리는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의 플랜 A와 플랜 B를 나란히 띄웠다. 최 상무가 훔쳐간 제 플랜 A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 위기 속에서 다시 만든 플랜 B입니다. 그녀는 두 전략의 차이를 완벽하게 설명하며 자신이 결코 아이디어를 훔칠 필요가 없었음을, 오히려 그 위기를 딛고 더 뛰어난 전략을 창조해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증언은 최태석의 범죄에 인간적인 분노를 더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재능 있는 약자를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그룹의 돈까지 훔친 파렴치한이 되었다. 최태석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강지훈을 비난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단 한 사람, 의장석의 강민준 회장에게로 향했다. 지금까지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듣고만 있던 강민준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실망과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태석 상무.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나는 자네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네. 선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었지, 자네의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그 자리를 준 것이 아닐세. 강 회장은 최태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자네는 그룹의 명예를 더럽혔고 성실한 직원을 모함했으며 무엇보다 선진의 돈에 손을 댔어. 그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당장 최태석 상무의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 법무팀은 지금 즉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외부 특별감사팀을 꾸려 최 상무가 관여한 모든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그것은 최종 판결이었다. 강 회장은 다시 김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그리고 푸른솔 센터 프로젝트는 원안대로 김서연 PM의 지휘하에 즉각 재개한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최태석을 끌고 나갔다. 거대한 권력의 몰락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선진그룹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최태석 상무와 그의 측근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연행되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그룹의 현직 고위 임원이 비자금 횡령 및 주가 조작 입찰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선진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강민준 회장의 신속하고 무자비한 후속 조치의 시장은 곧 안정을 되찾았다. 강 회장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를 즉시 발족시켰다. 최태석이 지난 20년간 손을 댔던 모든 프로젝트가 원점에서 재검토되었다. 수십 명의 임직원이 해고되거나 법적 조치를 당했다. 그것은 선진그룹 창사 이래 가장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수술이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작업은 강지훈 본부장의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서 김서연은 다시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 프로젝트 PM으로 복귀했다. 비전 크리에이티브는 선진그룹의 공식 파트너사로 격상되었고 박 팀장과 직원들은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았다. 김서연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스캔들 인턴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았다. 업계는 그녀를 최태석을 무너뜨린 천재 전략가로 부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무렵 김서연은 강민준 회장의 개인 집무실로 호출을 받았다.
GFC 타워 최상층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그 방에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강지훈 본부장이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안께 김서연 양. 강 회장의 목소리는 주주총회 때의 그 서늘함이 아니었다. 어딘가 따뜻하고 깊은 연민마저 느껴지는 억양이었다. 서연은 긴장된 채로 소파에 얕게 걸터 앉았다. 저를 부르신 이유가. 그녀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강 회장은 책상 위에서 낡은 모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47번 버스에서 보았던 그 초라한 노인의 모자였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으로 강 회장과 그 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설마, 그럼 그 버스에서 강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금없이 피곤해 보이던 영감이었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날 버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네.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잃어버린 것, 진짜 사람의 온기를 찾고 있었지. 그리고 자네를 만났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는 자신도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나 같은 늙은이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했어. 그 순수한 선의가 나를 감동시켰네. 하지만 선진그룹의 미래는 선의만으로는 이끌어갈 수 없지. 그는 강지훈을 힐끗 보았다. 그래서 나는 자네를 시험했네. 내 손자 지훈이에게는 오만하고 공허한 짝이 아니라 험난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단단한 파트너가 필요했으니까. 나는 자네에게 가장 잔인한 덫을 놓았지. 돈과 명예,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미끼를 던졌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네는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자네는 유혹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최태석이 가한 절망적인 공격 속에서 무너지기는커녕 더 강력한 전략으로 반격했지. 자네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 압력을 가할수록 더 단단하고 빛나는. 그는 다시 집무실 중앙으로 돌아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 그룹의 총수로서 위엄을 되찾았다. 김서연 양. 자네가 바로 내 손자놈이 아니 이 선진그룹이 찾고 있던 사람이자 인재일세.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다. 김서연 양을 오늘부로 선진그룹 미래전략기획실 총괄이사로 임명하겠네. 강지훈 본부장 직속으로 그룹의 모든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감시하는 핵심 보직일세. 자네의 그 날카로운 전략과 따뜻한 시선으로 이 늙은 제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게.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인턴도 정규직도 아닌 그룹의 최연소 이사였다. 파격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인사였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강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자격은 당신 스스로 증명했소, 김 이사.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며칠 뒤 선진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태석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의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단상에 선 강지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그룹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는 발표의 마지막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에 입을 열었다. 선진그룹의 미래 혁신을 이끌 새로운 리더를 소개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자신의 능력과 신념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인물입니다. 선진그룹 미래전략기획실 김서연 이사입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단상으로 걸어 나오는 서연에게 터졌다.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추측성 기사들, 신데렐라 회장님의 숨겨진 인맥은 이 공식적인 임명 앞에서 힘을 잃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애인이 아닌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가로 당당하게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그 자리에 섰다.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몇 달 후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는 서연의 플랜 B에 따라 성공적으로 개관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선진그룹 병원의 VIP 병실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했다. 최태석과 그의 딸 최유라는 법의 심판을 받고 몰락했다. 어느 늦은 저녁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GFC 타워의 옥상 정원에서 서연과 지훈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이제 값싼 버스 손잡이나 무거운 서류 대신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이제 좀 익숙해졌소. 김이사 지훈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저 47번 버스가 지나가는 걸 보면 그날의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아찔해요.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버스보다 더 험난하겠죠. 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혼자가 아니잖소. 당신의 전략과 나의 자원, 아니, 당신의 신념과 나의 힘이 함께 있으니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을 거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강철처럼 단단한 신뢰와 존중으로 만들어졌다.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